454년부 판노니아 표원에서 거대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네다오 전투. 한쪽은 훈족, 다른 한쪽은 게르만 연합군, 게피드족, 고트족, 헤룰리족. 80년 동안 훈족의 지배를 받던 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아틸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훈족을 이끈 것은 아틸라의 큰아들 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카리스마는 없었습니다. 게르만 연합군을 이끈 것은 게피드족 왕 아르다리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엘락이 전사했습니다. 훈족 연합군이 무너졌습니다. 네다오 전투. 이것이 훈족 제국의 진짜 종말이었습니다. 네다오 전투 이후 판노니아 표원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게르만 부족들이었습니다. 게피드족은 다뉴브강 동쪽을 차지했습니다. 고트족은 서쪽으로 퍼졌습니다. 80년간 훈족에게 억눌려 있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이 유럽의 새 주인이 될 차례였습니다. 동고트족을 보십시오. 454년 이후 그들은 발칸 반도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로마 황제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포이데라티, 동맹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로마 안의 독립왕국이었습니다. 488년 동고트족 왕 테오도릭이 움직였습니다. 동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라. 오도아케르를 몰아내라. 테오도릭은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493년 오도아케르를 죽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왕이 됐습니다. 동고트 왕국, 로마의 심장부를 게르만족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서고트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미 5세기 초부터 히스파니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410년 로마를 약탈한 후 남쪽으로 내려갔던 그 부족이었습니다. 454년 이후 그들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훈족이 사라지자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5세기 말 서고트 왕국은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반달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아프리카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439년 카르타고를 점령한 이후였습니다. 454년 이후에도 그들은 건재했습니다. 지중해를 장악했습니다. 로마를 또 약탈했습니다. 455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주 동안이었습니다. 410년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궁전을 털었습니다. 신전을 털었습니다. 황제 가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반달리즘, 파괴와 약탈.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프랑크족은 갈리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날의 프랑스입니다. 486년 프랑크족 왕 클로비스가 로마의 마지막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프랑크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훗날 프랑스와 독일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마는 476년 9월 게르만족 용병 대장 오도 아케르가 마지막 황제를 폐위시켰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때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게르만 왕국들의 집합일 뿐이었습니다. 476년은 그냥 공식 선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누구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게르만족입니다. 고트족이 410년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반달족이 455년 또 약탈했습니다. 오도아케르가 476년 마지막 황제를 폐위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게르만족 대이도. 왜 게르만족이 로마 국경을 넘었을까요? 훈족 때문이었습니다. 370년 볼가강을 건넌 기마민족. 그들이 고트족을 밀었습니다. 고트족이 로마 국경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고트족 뒤에 반달족이 왔습니다. 반달족 뒤에 수에비족이 왔습니다. 수에비족 뒤에 프랑크족이 왔습니다. 모두 훈족에게 밀려서였습니다. 로마는 받아들였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줬습니다. 포이데라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독이 됐습니다. 로마 안에 외국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로마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 로마를 삼켰습니다. 476년 서로마가 무너졌습니다. 훈족이 직접 로마를 멸망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틸라도 로마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451년 갈리아에서 막혔습니다. 452년 이탈리아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훈족이 로마를 죽였습니다. 간접적으로 게르만족을 밀어넣어서 도미노처럼.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훈족은 30년 천하였습니다. 아틸라가 죽자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으킨 파장은 100년을 갔습니다. 370년 훈족 등장, 476년 서로마 멸망, 106년,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훈족이 사라진 자리, 게르만족이 유럽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동고트 왕국, 서보트 왕국, 반달 왕국, 프랑크 왕국. 이것이 중세 유럽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게르만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370년 볼가강을 건넌 말탄 유목민이었습니다. 훈족, 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바꾼 세계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게르만족이 유럽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훈족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다오 전투 이후 훈족은 세 갈래로 흩어졌습니다. 첫 번째 길, 흑해 북부 초원으로 돌아가는 길. 셋째 아들 에르낙이 이끈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뉴브강을 건넜습니다. 볼가강을 넘었습니다. 돈강 유역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유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아틸라의 위험도 없었습니다. 다른 유목민 부족들이 얕잡아봤습니다. 아바르족이 동쪽에서 왔습니다. 그들도 투르크계 유목민이었습니다. 더 강했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훈족은 밀렸습니다. 일부는 아바르족에게 흡수됐습니다. 일부는 더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일부는 불가르족과 섞였습니다. 6세기 중반, 훈족이라는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초원으로 돌아간 훈족, 그들의 운명은 소멸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 동로마 제국의 용병이 되는 길. 네다오 전투 이후 일부 훈족은 동로마에 항복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동로마 황제는 받아들였습니다. 훈족은 뛰어난 전사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마공수, 동로마군에 그런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페르시아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 동로마 군대에 훈족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로마를 위해 싸웠습니다. 페르시아와 싸웠습니다. 반달족과 싸웠습니다. 고트족과도 싸웠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80년 전 로마를 공포에 떨게 만든 훈족, 이제는 로마를 지키는 병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2세대, 3세대가 지나면서 로마 문화에 동화됐습니다. 그리스어를 배웠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로마식 이름을 썼습니다. 손자 세대가 되자 그들은 더 이상 훈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로마 병사였습니다. 동로마 용병이 된 훈족, 그들의 운명은 동화였습니다. 세 번째 길, 게르만 부족들 사이로 흩어지는 길. 네다오 전투 후 일부 훈족은 게르만 부족에게 흡수됐습니다. 특히 고트족, 그들은 8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훈족 지배 아래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섞였습니다. 혼인도 있었습니다. 문화 교류도 있었습니다. 네다오 전투 이후 일부 훈족 가족들은 고트족 부락에 남았습니다. 더 이상 따로 살지 않았습니다. 게르만족처럼 살았습니다. 언어를 잃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2, 3세대가 지나자 그들도 게르만족이 됐습니다. 게르만 부족에 흡수된 훈족, 그들의 운명은 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덴기지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469년까지 저항했습니다. 흑해 북부에서 세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주변 부족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아틸라의 후예다. 다시 일어서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부족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틸라는 죽었습니다. 카리스마도 사라졌습니다. 댄디지크는 그냥 폐잔병 대장일 뿐이었습니다. 동로마가 움직였습니다. 훈족 잔당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469년 동로마군이 댄디지크를 쳤습니다. 전투는 짧았습니다. 댄기지크군이 무너졌습니다. 댄기지크가 붙잡혔습니다. 참수당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콘스탄티노플로 보내졌습니다. 히포드롬, 거대한 경주장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전차 경주를 보던 곳, 그곳에 댄기지크의 머리가 걸렸습니다. 수만 명이 환호했습니다. 신의 채찍이 드디어 죽었다. 훈족이 끝났다. 로마인들에게는 복수였습니다. 80년 동안 당한 굴욕, 그 복수를 마침내 했습니다. 댄디지크의 머리, 그것이 훈족 제국의 마지막 상징이었습니다. 469년 이후 더 이상 훈족 왕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훈족 제국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6세기 중반 비잔티움 역사가 프로코피우스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훈족이라는 이름은 이제 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바르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80년, 370년부터 450년까지 훈족이 유럽을 지배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450년부터 470년까지 훈족이 완전히 소멸한 시간이었습니다. 100년, 그들의 전체 역사였습니다. 흑해 북부로 돌아간 훈족은 흡수됐습니다. 동로마 용병된 훈족은 동화됐습니다. 게르만 부족에 섞인 훈족은 잊혔습니다. 댄디지크는 참수당했습니다. 에르낙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훈족이라는 이름, 6세기 이후 더 이상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일까요? 450년이 지난 후 중부 유럽에 새로운 기마민족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아틸라의 후예다. 헝가리. 그들은 정말 훈족의 후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일까요? 895년 여름, 카르파티아 분지. 오늘날의 헝가리입니다. 새로운 기마민족이 나타났습니다. 말을 탔습니다. 활을 쐈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유럽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훈족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훈족이 아니었습니다. 마자르족이었습니다. 훗날의 헝가리인.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랄 산맥 서쪽, 오늘날의 러시아 중부입니다. 원래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순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8세기 말 동쪽에서 강력한 유목민이 왔습니다. 페체네그족, 투르크계 유목민이었습니다. 마자르족을 밀어냈습니다. 마자르족은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볼가강을 건넜습니다. 돈강을 넘었습니다. 흑해 북부 초원을 지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했습니다. 초원을 지나면서 말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투르크 부족들과 섞이면서 기마궁수가 됐습니다. 유목민의 전술을 익혔습니다. 895년 카르파티아 분지에 도착했습니다. 판노니아 평원. 450년 전 아틸라가 지배하던 그곳이었습니다. 마자르족 족장 아르파드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땅이다. 처음 본 마자르족. 유럽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전술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기마궁수, 빠른 기동, 후퇴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활을 쏘는 전술, 파르티안샤. 450년 전 훈족이 쓰던 그 전술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훈족이다. 훈족이 돌아왔다. 실제로는 마자르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 눈에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말탄 야만족, 초원에서 온 공포. 그래서 그들을 훈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헝가리, 훈족을 뜻하는 훈이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영어로는
헝가리안, 헝가리. 이 이름 자체가 훈족의 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자르족은 이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훈족이다. 왜일까요? 전략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훈족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50년이 지났지만 아틸라의 공포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쓰는 게 유리했습니다. 우리는 아틸라의 후예다. 이 한마디면 독일인들이 떨었습니다.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900년부터 955년까지 55년 동안 마자르족은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독일 침공, 899년 첫 번째 침공, 바이에른을 쳤습니다. 907년 두 번째, 바이에른군을 격파했습니다. 910년 세 번째, 슈바벤까지 갔습니다. 919년, 924년, 926년 계속 쳤습니다. 독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도 쳤습니다. 899년, 900년, 901년 북부 이탈리아를 휩쓸었습니다. 프랑스까지 갔습니다. 937년 부르고뉴를 약탈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수도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헝가리인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사지티스 훈가로rum libera nos domine. 헝가리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미사 때마다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450년 전 훈족으로부터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헝가리로부터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자르족의 약탈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봄에 왔습니다. 여름 동안 약탈했습니다. 가을에 돌아갔습니다. 겨울은 카르파티아 분지에서 보냈습니다.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탈만 했습니다. 이것이 훈족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훈족은 제국을 세웠습니다. 부족들을 지배했습니다. 영토를 가졌습니다. 마자르족은 달랐습니다. 약탈자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독일인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오토 1세, 동프랑크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훗날 독일의 기원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 955년 8월 10일 레히펠트 평원, 오늘날의 독일 남부 아우크스부르크 근처입니다. 마자르 기병대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약탈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토 1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장갑 기병대, 독일 기사들이었습니다. 마자르족은 평소처럼 싸웠습니다. 말을 타고 다가가 활을 쏘고 후퇴했습니다. 독일 기병을 유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토 1세는 속지 않았습니다.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반격했습니다. 중장갑 기병이 돌격했습니다. 마자르 경기병이 무너졌습니다.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마자르족이 패배했습니다. 족장들이 붙잡혔습니다. 처형당했습니다. 레히펠트 전투, 이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자르족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약탈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럽이 강해졌다는 것을, 중장갑 기병 앞에서 경기병은 무력하다는 것을.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계속 약탈하다가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정착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마자르족은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955년 이후 약탈을 멈췄습니다. 카르파티아 분지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세웠습니다. 왕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973년 마자르 대공 계자가 기독교 선교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전략이었습니다. 유럽에 받아들여지려면 기독교가 필요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와 동등해지려면 기독교 왕국이 돼야 했습니다. 계자의 아들이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이크, 세례명은 이슈트반. 그가 헝가리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천년, 새로운 천년의 첫 해, 교황이 왕관을 보냈습니다. 이슈트반이 대관식을 올렸습니다. 헝가리 왕국,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유럽의 일원이 됐습니다. 약탈자에서 왕국으로, 야만족에서 기독교인으로 마자르족이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훈족의 후예다. 이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훈족과 혈연 관계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언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훈족은 튜르크계 언어를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자르족은 우랄어족입니다.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어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훈족 자체가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투르크계, 게르만계, 이란계가 섞인 연합체였습니다. 문화 공동체였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훈족 소멸 470년, 마자르족 등장 895년, 425년 공백. 과학적으로 보면 둘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헝가리는 1000년 동안 아틸라를 주장했을까요? 1000년. 헝가리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틸라 신화가 시작됐습니다. 1000년 1월 1일, 새로운 1000년의 첫날, 에스테르곰 대성당, 헝가리 중부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교황이 보낸 사절이 왕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자르 대공의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이크, 세례명은 이슈트반. 사제가 왕관을 씌웠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헝가리의 왕이 되노라. 이슈트반 1세, 헝가리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55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을 약탈하던 야만족, 이제는 기독교 왕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왕관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왕국이 되려면 정당성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마자르족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우랄어족, 주변 모든 나라와 달랐습니다. 독일은 게르만어, 이탈리아는 라틴어, 슬라브 국가들은 슬라브어, 헝가리만 우랄어족이었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북쪽 끝에 있었습니다. 헝가리는 유럽 한복판에 혼자였습니다. 생김새도 달랐습니다. 아시아계 특징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화도 달랐습니다. 100년 전까지 유목민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수백 년 기독교 역사를 가졌습니다. 헝가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정당성이 절실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여기 주인이었다. 이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때 아틸라가 해답이 됐습니다. 450년 전, 아틸라도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판노니아 평원, 아틸라의 궁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틸라의 후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조상의 땅이었다. 우리는 돌아온 것뿐이다. 논리가 완성됐습니다. 이슈트반 1세 시대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궁정 연대기 작가들이 기록했습니다. 헝가리 민족은 위대한 아틸라의 후손이다. 450년 전 아틸라가 판노니아를 정복했다. 우리는 그 땅을 물려받았다. 교회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헝가리가 기독교 국가로 남으려면, 독일, 이탈리아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도 유서 깊은 나라다라는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아틸라가 그 증거가 됐습니다. 12세기, 익명의 헝가리 연대기 작가가 책을 썼습니다. 킥게스타 헝가로룸, 헝가리인의 업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책에 아틸라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아틸라는 위대한 왕이었다. 로마 제국을 무릎 꿇렸다. 판노니아는 그의 땅이었다. 우리 조상이 그 땅을 물려받았다. 과장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짓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헝가리 왕들은 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13세기 벨라 4세, 몽골 침입을 겪은 왕이었습니다. 1241년, 몽골군이 헝가리를 쳤습니다. 헝가리군이 무너졌습니다. 벨라 4세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때 그가 내세운 것이 아틸라였습니다. 우리는 아틸라의 후손이다. 아틸라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민중을 결집시키는 상징이었습니다. 14세기 라요시 1세, 헝가리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었던 시기였습니다. 폴란드까지 지배했습니다.
발칸 반도로 확장했습니다. 그도 아틸라를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아틸라 제국을 복원한다. 정복의 명분이었습니다. 15세기 마차시 1세, 르네상스 군주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궁정을 가졌습니다. 이탈리아 예술가들을 초청했습니다.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도 아틸라를 잊지 않았습니다. 궁전 벽에 아틸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왕실 문장에 아틸라 상징을 넣었습니다. 왜일까요? 문화적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후예였습니다. 프랑스는 샤를마니의 후예였습니다.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헝가리는 유목민 출신이었습니다. 100년 전까지 약탈자였습니다. 역사가 짧았습니다. 하지만 아틸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로마 제국을 무릎 꿇렸다. 이탈리아 조상보다 강했다. 프랑스 조상보다 무서웠다. 자부심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1000년부터 1500년까지 헝가리 왕실은 아틸라를 계속 내세웠습니다. 연대기마다 아틸라 이야기, 궁전마다 아틸라 그림, 왕관마다 아틸라 상징, 심지어 수도 이름도 그랬습니다. 부다페스트, 부다. 전설에 따르면 아틸라의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슬라브어로 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인들은 믿었습니다. 부다는 아틸라의 동생이 세운 도시다. 그렇게 믿으면 그것이 역사가 됐습니다. 과학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적 믿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아틸라의 후예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아니었습니다. 언어로 따지면 아니었습니다. 유전자로 따지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으로 따지면 맞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아틸라 후예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500년간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아틸라를 불렀습니다. 몽골이 쳤을 때, 오스만 투르크가 쳤을 때, 합스부르크에게 지배당할 때, 우리는 아틸라의 후손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항의 근거였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훈족은 30년 천하였습니다. 아틸라가 죽자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470년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1000년 후에도 살아있었습니다. 1500년 후에도 힘을 발휘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이름은 영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500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까지, 21세기 현재까지 헝가리인들은 여전히 아틸라를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그 답은 헝가리의 비극적 역사 속에 있습니다. 1526년 8월 29일 모하치 평원, 헝가리 남부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군대가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술탄 술레이만 1세가 이끌었습니다. 10만 대군이었습니다. 헝가리 왕 러요시 2세가 막아섰습니다. 2만 5천, 숫자에서 밀렸습니다. 하지만 헝가리는 싸웠습니다. 우리는 아틸라의 후손이다. 귀족들이 외쳤습니다. 전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헝가리군이 점멸했습니다. 러요시 2세도 전사했습니다. 모하치 전투, 헝가리 역사상 최악의 패배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헝가리 중부를 점령했습니다. 15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서쪽은 합스부르크 제국에게 넘어갔습니다. 동쪽은 트란실바니아 공국이 됐습니다. 헝가리가 세 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독립왕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틸라의 후손이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저항의 구호였습니다. 17세기 헝가리 귀족들이 합스부르크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아틸라처럼 자유로운 민족이다. 진압당했습니다. 18세기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라코치 페렌츠가 이끌었습니다. 아틸라의 땅을 되찾자. 또 진압당했습니다. 패배할 때마다 헝가리인들은 아틸라를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희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오스만에게 짓밟혔습니다. 합스부르크에게 지배당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영광이었습니다. 450년 전 아틸라, 로마를 무릎 꿇렸습니다. 유럽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위대했다. 우리도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 이것이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정체성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1867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헝가리가 부분적으로 자치를 회복했습니다.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숨통은 트였습니다. 헝가리 민족주의가 폭발했습니다. 그 중심에 아틸라가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 곳곳에 아틸라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국회의사당 벽에 아틸라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역사책에 아틸라가 가득 실렸습니다. 헝가리 민족의 위대한 조상.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화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편에 섰습니다. 패배했습니다. 1920년 트리아논 조약. 헝가리 영토의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루마니아에게 트란실바니아를 빼앗겼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게 남부를 빼앗겼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게 북부를 빼앗겼습니다. 인구 3분의 1이 국경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족적 재앙이었습니다. 헝가리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굴욕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또 아틸라가 등장했습니다. 아틸라 제국을 복원하자. 빼앗긴 땅을 되찾자. 복수의 상징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헝가리는 독일 편에 섰습니다. 히틀러가 약속했습니다. 빼앗긴 땅을 돌려주겠다. 헝가리는 믿었습니다. 나치 독일 선전물에 아틸라가 등장했습니다. 게르만족과 헝가리인, 아틸라의 후예인 형제 민족.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는 받아들였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독일이 패배했습니다. 헝가리도 패배했습니다. 빼앗긴 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1945년부터 1989년까지 44년 동안 소련 지배를 받았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은 아틸라 신화를 지으려 했습니다. 아틸라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상징이다. 과학적으로 헝가리인은 훈족이 아니다. 이제 그만 믿어라. 학교 교과서를 바꿨습니다. 아틸라 동상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헝가리인들은 계속 믿었습니다. 왜일까요? 소련 지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아틸라는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부가 금지할수록 사람들은 더 믿었습니다. 1956년 헝가리 혁명. 소련에 대항해 봉기했습니다. 진압당했습니다. 탱크가 부다페스트를 짓밟았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이런 구호가 들렸습니다. 아틸라의 후손은 무릎 꿇지 않는다. 1989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헝가리가 독립했습니다. 진짜 독립이었습니다. 500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 아틸라 동상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부다페스트 시청 앞 거대한 아틸라 동상이 들어섰습니다. 국회의사당에 아틸라 그림을 다시 걸었습니다. 교과서에 아틸라를 다시 실었습니다. 헝가리 민족의 위대한 선조. 21세기. 현재 헝가리를 보십시오. 부다페스트 곳곳에 아틸라 이름이 있습니다. 아틸라 호텔, 아틸라 레스토랑, 아틸라 거리, 아틸라 카페. 헝가리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훈족의 후손입니까? 대부분이 그렇다고 답합니다. 2010년대 헝가리 과학자들이 DNA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헝가리인과 훈족 사이에 직접적 유전 연결은 없다. 헝가리인들의 반응은 상관없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훈족이다. 혈통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과학이 증명해도 믿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헝가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1526년 오스만에게 패배, 150년 지배, 300년 합스부르크 지배, 1차 대전 패배, 영토 상실, 2차 대전 패배,
소련 지배, 천년 역사가 패배의 연속이었습니다. 독립한 시간보다 지배당한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럴수록 과거가 필요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과거. 아틸라, 로마 제국을 무릎 꿇렸던 그 이름, 유럽을 떨게 만들었던 그 이름. 우리 조상은 위대했다. 이것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현실이 비참할수록 과거는 더 빛났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인구 1000만. 주변을 큰 나라들이 둘러쌌습니다. 루마니아,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모두 헝가리보다 컸습니다. 언어도 고립됐습니다. 우라로족, 유럽에서 혼자였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모두 인도 유럽어족이었습니다. 헝가리만 달랐습니다. 외롭고 작은 나라.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아틸라의 후손이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훈족 제국 395년부터 455년까지 60년 존재했습니다. 아틸라 통치 434년부터 453년까지 19년이었습니다. 제국 자체 453년부터 469년까지 16년 만에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합쳐도 75년. 한 사람의 일생보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16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남았습니다. 권력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영원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제국은 무력으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무력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정체성은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1000년을 갑니다. 아틸라는 19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1600년을 지배했습니다. 역사책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한 민족의 정체성 속에서 훈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훈족의 이름은 있습니다.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훈족의 마지막 빌산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이름, 영토가 아니라 기억, 역사가 아니라 믿음.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이 흐릅니다. 1600년 전 아틸라가 이 강을 건넜습니다. 오늘도 헝가리 사람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동상 앞을 지나갑니다. 레스토랑에서 그의 이름으로 술을 마십니다. 아이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아틸라의 후손이다. 과학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을 헝가리인으로 만듭니다. 제국은 사라져도 이름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교훈입니다.